자립준비 청년의 미래, 자립준비 청년 지원주택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택배 전달식 및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자립준비 청년을 대표하여 나의원 청년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주요 당직자분들은 양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나의원 자립준비 청년 대표에게 국민택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되는 국민택배는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을 담은 청년 모두 행복 공약입니다. 택배를 받으신 나의원 청년께서는 박스를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이 담긴 이 액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함께 들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다 왔는데 같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자립 청년들 자리로 좀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올릴까요? 네. 네, 저희 자립준비 청년 7분 앞으로 모실게요. 네. 네, 저희 자립준비 청년분들은 11분인데 앞으로 와서 두 줄로 찍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살짝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이사이 얼굴 나오실 수 있게, 예.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자립준비 청년의 미래라고 하면 함께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의 미래! 함께!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미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네임택이 있거든요. 네임택 확인하시고 착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자에 보시면은 네임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미래, 자립준비 청년 지원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정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이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담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자립준비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도현 비상대책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김종혁 조직부총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표해서 나유연, 박진혁, 청년회,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과 원장님들 그리고 운영기관 대표자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안을 대할 때 항상 그분의 입장이 돼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전에 제가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회로 그 나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사회에 나와서 20 이후부터 한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거를 지금 정도에는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내공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공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 윤도현 의원을 모셨어요. 저는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 정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이번에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윤도현 의원님을 모셨고 그리고 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이 점에 대해서 나름의 발전은 있어 왔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권고하고 시행되는 거는 아마 1,000만 원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동안 물론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얼마나 부족하겠으며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주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에겐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대안을 저희가 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출발이거든요. 저희는 이 문제를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청년 자립준비학교라는 것을 도입해서 퇴소 전에 금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제가 본 책에는 처음에 이런 이 목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기를 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 숙소형, 통근형 청년 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소 전에 자립체험 교육도 실시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건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배우니까 이 LH가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우린 집권여당으로서 LH 등등과 충실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시설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과 청년 자립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거든요. 저희는 이 청년 자립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 이 청년 자립 지원법 아직 가칭입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각 지자체와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지원의 문제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립 지원 청년들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나라가 자원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서 저희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자립준비 청년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그건 민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것을 정부 주도로 돌리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 그거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윤도현 위원이 비상대책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윤도현 위원께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자립준비 청년을 대표해서 어떤 저한테 정책 제언을 하실 게 아니라 직접 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하실 입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핵심 간부로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정책을 진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우리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공약에 대한 나의원 대표님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말씀하시면 그럼요.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엄청 좋은 공약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그 국민택배라고 거기서 하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안 했었는데 한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립준비 청년 나희원입니다. 저는 다다름 하우스를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사회적 약자들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주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혼화 실우나 장애인은 260만 명이고 기형아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혼으로 벌어지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리 운동 청년은 6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서 단순히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위해 복지를 늘리거나 취업할 때 퍼센트 게이지로 취업 특혜를 주는 정책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저희 자립준비 청년이나 장애인분들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국가에 손만 내미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도 국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미래 사회를 위해 같이 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한 걸음 걷는 첫 시작의 단추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무 크긴 한데요. 판교 테크노밸리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지역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모델 지역에선 사회적 기업의 유치와 자립준비 청년, 은둔 청년, 장애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과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다양한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가를 유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지역에서는 다다름 하우스 같은 그런 지원 주택과 기숙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장 유치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심리적이나 경제적, 안보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소수 사태, 마스크 대란 등등. 저는 이제 무역을 비교 우위로만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농업시장처럼 국가가 큰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의 전염병 예방과 안보를 위해 마스크 아니면 요소수 같은 제아들을 국가 주도형 공장에서 생산을 하며 타국 국가들이 무역 제재를 할 때 조금이나마 경제적 타격을 안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형 공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분들과 장애인분들만 취업할 수 있으며 하루에 8시간 이하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배정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들면 은둔 청년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바로 취직하며 8시간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형 공장에서는 처음에는 1시간, 점차 적응해 나가면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늘리며 시간이 지나 타 기업에 가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장애인분들도 8시간은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국가 주도형 공장에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정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보호자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국가 주도형 공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현재 말한 정책에 대해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이 실행되려면 예산과 지역, 사회적 동의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오늘 단순하게 이거 거의 끝났어. 얘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은 제가 역사를 보았을 때 전쟁이 나거나 국가가 힘들어지면 가장 피해받는 계층이 사회적 약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은평천사원 옆에 있는 은평재활원 형 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작은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쟁이나 나라가 힘들어져도 이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이 있다면 전쟁이 나도 나라가 어려워져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한번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늘 매일 하는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들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잘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미애 행복플러스 단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30년 전에 자립준비 청년을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중2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절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그때부터 공장에 다녔죠. 그런데 그때 심정이 정말 여러분들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때는 더 힘들었죠. 사회 경제적으로 또 안전에 대한 것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막막한 심정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회의원인데 우리 의원실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자립준비 청년 99년생이 막내 비서관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력서에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참 이 아무도 없는 버틸 그 비빌 언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는 그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 그 막막함,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것을 나눠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서적 고립감, 이 외로움, 두려움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족이 법적인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외에도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족을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달할 공약은 첫 번째로 그러한 사회적 가족 제도, 멘토, 멘티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 첫째는 전문가 멘토, 멘티, 예컨대 변호사, 노무사, 경제인,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취업과 또 자립을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이런 멘토, 멘티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설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주말이나 또 여름 휴가나 방학 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있다가 추후에도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기가 돼서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계속 그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적 가족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자립 준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이곳처럼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자립 지원 커뮤니티 하우스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공간은 이제 발달 장애, 또 저소득층, 자립 준비 청년, 이렇게 세 부류가 계시는데, 또래들만 있다 보면은 또 발생할 문제가 있거든요. 가족 관계에서 배우는 것은 다양합니다. 부모님, 형제 간에 다양한 연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성도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도에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취업을 하면 어느 지역에 집을 이사를 하는데 내 혼자 가더라도 부모님이 다 마련해 줍니다. 거처에 주택을 마련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안 해줘요. 그리고 LH에서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대기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스 호스텔 등을 활용한 취업 전에 단기 숙소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새로이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까지, 아까 우리 청년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더 담아내서 긴급 퀵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인 윤도현 비대위원께서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 택배사원 윤도현입니다. 청년 모두 행복 공약 상품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자립준비 청년과 같이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입니다. 현재 자립준비 청년을 이제 지원하는 쏠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여기 와서 좀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기는 제가 어릴 적 18년 동안 자라던 이제 보육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위치해 있는 은평구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책이 사실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서 좀 당사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당사자들을 대변하고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약은 이제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심정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개인 상담사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실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이 2024년에 이제 총 230명이 배치되어 약 10,0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제 43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는 큰 규모가 확대됐으나 매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겪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연간 2,40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자립준비 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의 사후 관리는 단지 연락을 지속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시설 등의 담당자와 관계가 단절되면 공공 또는 민간의 자립지원 서비스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세상 속에 혼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의 현황과 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사후관리 담당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자립준비 청년 10명을 차례 관리하도록 해서 자립준비 청년과 연락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을 종료한 청년 중에는 경계성 자립준비 청년이 일정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지원 능력 제고와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해온 택배 외에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공약으로 반영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특급 배송으로 준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 소개를 마쳤는데요. 상품을 받아보신 자립준비 청년 여러분들의 상품 후기는 어떠실지,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AS 요청사항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립준비 청년분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앉은 순서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최으뜸 청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망 섞인 눈빛도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실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좋고 다른 지도부도 좋고 지칭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 최으뜸이라고 합니다. 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다른 분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꼭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박진혁 청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 2년차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거는
지금 현재 그냥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맞지만 지금 요새 다시 자립준비 청년이 아닌 시설에서 보육시설을 퇴소하지 않고 연장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해주신 뭐 학교를 하셔서 교육이나 노동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자립준비 청년만이 아닌 그냥 연장한 아이들도 시설에서 연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퇴소를 하고 나서 배우는 것보다는 퇴소를 하기 전에 배우고 나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율은 아직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연장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는 아마 왜냐하면 그 시설을 퇴소하지 않고 연장을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본인에 있어서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박 선생님은 연장하실 그게 제도가 없었죠 그때. 예, 제가 퇴소를 하고 바로 생긴 제도여서 만약에 저 때도 있었다면 저도 바로 연장했었을 겁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호 연장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달하는 이 택배가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학교 마찬가지고 멘토 멘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퇴소 연장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 그럼요. 그리고 그 통근형도 있고 기숙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전에도 자립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진혁 청년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더 세심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문제에 저는 깊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몇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그때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안 하고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너무 그 당시에는 액수가 훨씬 작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을 딱 쥐어주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의 방기같이 보였는데 그 이후에 그 방송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작년부터 있었던 이 연장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좀 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도 역시 연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립청년 이제 시설에서 시설 퇴소 청소년 전에는 학교를 다닌다든가 취업하기 전에 기간에 있다든가 아니면 아퍼도 가능합니다. 해서 보호종료 아동 되기 직전까지는 연장이 보통은 1년, 2년도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마련하는 공약은 이렇게 좀 더 세심합니다. 하나하나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을 해서 궁극적인 취지는 제대로 자립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잘 담았습니다. 예, 제가 다른 의원님이 김미애 의원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좀 말릴 텐데요. 제가 김미애 의원님의 인생을 알고 알기 때문에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심한 김미애 의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나이원 청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립준비 청년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 아이들이 먼저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시설에 퇴소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가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듣고 퇴소를 하고 지금 일명 폰깡이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빚쟁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자립준비 학교가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진 돈은 다 썼겠죠? 네,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 그런 것들이 먼저 준비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립의 발판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취지 잘 생각해서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 학교 내에 아까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직접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률이면 법률, 회계
경제면 경제 그런 수업들을 직접 그런 전문가들이 직접 개설해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직접 선택해서 모듈형으로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서 그 퇴소 전에 내가 어떤 뭐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저 사실 선택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선택제라면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립수당에 이런 것들을 교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는 경제는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뭐 개인적으로 저는 멘토멘티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뭘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다만 저희 그 제도 중에서 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한 멘토멘티 제도가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멘토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있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그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정서적 유대 이런 거 글쎄요, 그거 뭐 좋아하는 사람은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전문가적인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실 때 추가로 혹시 그 학교에 혹시 보험 관련해서도 교육을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자립준비 청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보험도 본인이 들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들어놨던 거를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고 시설에 살면서 그 뒤로 들려있는 상태에서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보험 쪽에도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아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 쪽에서도 뭔가 설명이나 그런 지식들이 있으면 헐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보험을 들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이신 김미애 변호사님께서 아니 이 결과적으로 보면 법률적인 문제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사회로 나오면 이 법률을 상대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동안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다 자기 스스로 법률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처음 나갔을 때 만만치 않은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강화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당사자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폈다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나올 때 정착금이 주어지면은 목돈을 들고 있는 거 알면은 나쁜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는 분리되었던 부모님도 갑자기 등장하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학교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가족의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전문가 그룹에서도 금융, 경제, 법률, 노무 이 세심하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에 지식도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것은 학교도 있지만 멘토 멘티 우리 위원장께서는 싫어하시는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뭐 용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화시켜서 가족의 역할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결론. 네. 네, 아무래도 시설에서 살다 보면은 먼저 이제 퇴소한 형, 누나, 오빠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본인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도영 청년 준비됐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립준비 청년 전도영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보다는 진짜 살짝 사적인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청년식에 막 순탄하지만 하셨는지 아니면 뭐 순탄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고 좀 그 극복법이나 멘탈 관리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아주 편했던 것 같진 않지만 그냥 건너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는 별로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오는 신조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 그냥 대충 살겠다. 크게 뭘 목표로 두고 사는 것보다 어떤 흐르는 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대신 그냥 하루하루는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루하루 그때그때 닥치는 일을 열심히 하되 그렇지만 무슨 대단한 목표라든가 뭐가 되려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딱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자립준비 청년들이 듣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 간단하게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화 청년님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자립 청년을 한 지 이제 한 3년째 되는 청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쭉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정책도 너무 좋고, 뭐 학교 같은 제도, 뭐 멘토 멘티 제도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저의 사례를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정보들을 솔직하게 저희 자립 청년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학교도 물론 좋지만 거길 가야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솔직하게 자립 청년은 저희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정보를 얻거나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유할 수 있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예. 그런 플랫폼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도현 위원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 이제 네. 함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안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도 그런 정보를 쉽게 뭐 클릭만 해도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뭐 주거면 주거, 뭐 고용이면 고용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그 멘토 멘티 중에서 법률 있고 경제 있고 노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노무라는 것은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고, 법률 문제는 여러 가지 사실 이 처음 나와보면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윤도현 의원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윤도현 의원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면 이제 SNS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SNS에 이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네네. 그러니까 후원자가 그런 뭔가를 돕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중간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그런 걸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침대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기업이 생기면 만약 그런 침대를 제가 이제 직접 구글 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모집하고 그것들을 제가 다 플랫폼화 시켜서 거기에 이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청년들을 이제 발굴해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조금만 요거 설명이 좀 말이 길어가지고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취업 심리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17개 시도에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도 제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고, 전문 상담사가 1:1 댓글 상담을 지원하고 자립 생활의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심리 지원,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도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네, 이하늘 청년 먼저 할까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LH 할 때 그게 중간에 대기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단기 숙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고향이나 이쪽으로 올라오고 싶으면은 LH가
없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구해도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LH가 구해질 시간만이라도 그 살 수 있는 단기 숙소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되게 이런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공부를 꼭 같은 장소에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같이 계속 다른 지역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청년들한테 많이 들어온 제안이 그런 거였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넘어왔는데 LH를 구해야 되는데 그 3개월을 살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고시원 그 대표님이랑 이제 연계를 시켜서 그 고시원을 한 2방 정도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실제로 3개월 이렇게 살게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 네, 아까 그래서 유스 호스텔 같은 네.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준비를 해야죠. 시도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한우 선생께서 학교가 끝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쯤에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죠. 그래서 약속이 아니라. 제가 부산의 유수 호스텔 사정은 아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 룸이 일정 정도를 확보해 두면은 단기기 때문에 저는 즉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 선생님이 조합을 잡을 때쯤이면 적어도 그 전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약속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전국에서 많이 왔는데요. 아까 자립준비 이제 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청년들이 나가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준비 기금이 지금 1,000만 원까지 됐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상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충청권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경기권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멀리 전라남도에서도 오셨는데 전라남도에서 오신 청년님 잠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지금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이제 이번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제가 바라는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제도 다 좋고 제가 지원받았던 그런 것들도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다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호 종료가 이제 5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 주변 또래 분들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제도에 맞게 이상적으로 과연 자립을 이룬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면 길지만 저는 또 짧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필요하다면 뭐 조건적으로나 어떤 부분적으로 조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방향이 생겼으면 뭐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에서 얼마 남으셨습니까 지금? 전 이번 달이 이제 5년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제도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네네. 저희가 좀 변해온 걸 많이 보셨잖아요. 네. 한번 저희한테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국가에서 주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이 지원받던 부분이 이제 한순간에 단절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뭐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삼성에서 지원하는 이제 희망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주거 지원이 단절된과 동시에 그 삼성에서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센터로 가서 주거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었는데,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종료됨과 동시에 목포에 새로 신설이 돼서, 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저와 같이 만약에 이게 주거 지원이 종료가 되는 상황을 가진 이제 청년들이 생긴다면 조금 이게 한순간에 단절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나마 조금씩이라도 네, 어느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책할 때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 또 선의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좀 연계되거나 그거를 서로 간에 이어가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희망디딤돌 그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협력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립준비 청년 학교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좋아진 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도 약간 세컨드 찬스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그 자립준비 청년 학교 안에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할 생각입니다. 민간에서 많이 호응해주고 있나요, 실제로? 네, 삼성에서 사실 그것들이 계속 지자체 서울만 빼고 사실 다 있고 서울, 인천도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저희 상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택배, 공약 택배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쏜살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쏜살 배송은 이제 곧 출시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던 중에 저희는 뭐 위원장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실천을 바로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하면 약속이지만 저희가 하면 곧 실천이라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쏜살 배송으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저거는 좀 시급하다, 우리가 좀 놓쳤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할 텐데요. 지금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 중에 전부 다 웬만하면 저희 정책 레인지 안에 들어오지만 여기다가 저희가 조금만 살을 보태거나 저희가 힘을 조금 더 얹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지 않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점들을 몇 가지를 찾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것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설 퇴소 청소년은 이제 퇴소한 이후부터 5년까지만 사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5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관리 받고 싶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재성 청년 그걸 특별히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한 어떤 요건에 맞는 경우를 좀 연장하는 경우. 근데 통계학으로 보면은 5년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퇴소 아동들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퇴소를 한다는 건 보통은 취업을 하고 자기만의 삶이 생기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수가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퇴소 이후, 그러니까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하고 5년이 지나면은 이미 나이가 30이나 30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만 24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24대 퇴소하면 그렇게 5년이 되면 이제 30살이 되고 우리 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24세로 늘어나기 전에 기준이신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예. 한 번만 다시 아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학교 쪽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학교에 조면 아까 주거 상담, 주거 교육도 있었고, 또 아니면 다른 멘토링이나 상담사를 붙여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LH를 구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LH를 현재 구하려고 하면 이 서울권 내에서는 이런 곳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런 곳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지원금 안에서 맞추고 하다 보면 반지 하나 아니면 진짜 원룸 그냥 그렇다 좋으면 진짜 반전세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찾는 데 도움과 곧 또 찾았을 때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그 집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집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차피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집 그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지원 그 자금이 들어가는데 뭐 집주인이 해주면 너무 고맙고 뭐 LH에서 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리고 만약에 자립준비 청년이 직접 이렇게 고쳐야 된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모든 청년이 집을 떠날 때. 근데 그 집을 떠날 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친척들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럼에도 어려움이 또 많죠. 그런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세상에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고 해결해야 되는 이 부담감, 사실은 집 하나도 온전한 집을 얻으려면은 상당한 지식과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좀 잘 다듬어서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오셨거든요. 우리 장정임 청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원도 원주인데 저는 지금 자립준비청년 2년차 정도 되었고요. 저도 LH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어가지고 저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LH를 구했어요. 근데 LH를 구했는데 최대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는 반지하밖에 없었어요. 반지하밖에 없었고 그 상태도 되게 안 좋은 애들밖에 없었고 저는 그나마 괜찮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부동산 업체 거기서도 이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시세에 맞게 좀 맞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저도 그 계약 기간 끝나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집이 없어서 못 가서 다시 연장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 LH 집을 알아볼 때 저는 이제 주변에서 같이 가줄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제대로 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게. 그래서 그때 저도 그 계약서 작성할 때도 좀 뭣도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잘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런 처음에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만약에 같이 가줄 동행해 주실 분이 없으면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모든 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연속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은 제도로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제가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은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도 부모님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설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인 예착 관계를 형성해서 퇴소 후에도 계속 가족으로 만나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저도 사회적 가족으로 사회에서 맺은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해서 같이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사회적 가족 제도에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전문가 그룹과 일반적인 사회적 가족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점점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용하는 돈은 다 세금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운용하나의 문제인데요. 다만 우리 정부는 그 액수를 늘려가야 된다는 방향은 분명히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0으로 됐는데 그게
지금도 대단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정부 운영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3년 남은 정권 그리고 그 이후까지라도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그렇게 생각보다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심에서 좀 멀어질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만큼의 표가 돌아오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큰 마음 먹고 움직이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은 그 후자에 집중할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인데 그 액수를 언제까지 얼만큼 늘리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가 그렇게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다 돈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쓰는 돈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자리가 소중한 만큼 저는 오신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민이 될까? 네, 충청권에 온 청년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청주에서 온 청년 우상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듯이 청년들한테 혜택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볼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분들이 퇴소한 아동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청년들이 바쁘면은 그 전화를 계속 밀어줘요. 근데 그 지도사분들도 전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남겨도 까먹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여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같은 거를 좀 빠르게 만들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만 해서 이상한 사람들 모이지 않게 하고 정보를 좀 그걸 클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걸 빨리 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출발은 어차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이 권위 있는 쪽에서 잡아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정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주시겠다는 약속 받고 다음 청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비청년 5년 차이고 이제 11개월 남았어요. 준비청년 25살까지 11개월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25살이 되면 이제 모든 정책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집 주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당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예 뚝 끊겨요. 그러면 이제 낭떠러지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낭떠러지에서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25살이 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청년이 됐든 아니면은 대학생이 됐든 대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지원을 어느 정도 받겠죠.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이제 학업을 이어나가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희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의식주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식주를 다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은 너무 좋지만 그 정책들은 이제 퇴소하는 20살인 이런 청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저희처럼 25살, 24살 이렇게 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의 청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진행된다 해도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저희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마이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일도양단의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왜냐하면 우리 전 선생님도 그렇고 이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이 대학
다니는 동안까지 그 퇴소를 연장할 수 있었을 이전 세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나이가 감안했었을 때, 숫자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그거를 어떤 제한적이나마 어떤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그 상황에서 그 혜택 연장을 하는 것 충분히 정책 검토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드린 말이라서 제가 100%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이 가거든요. 예. 질문에 대한 100% 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려운 그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근데 이제 당초에 우리 그 경제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가장 최하위층 지원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지원을 시작했다가 조금 이제 경제력이 괜찮아지고 경제 발전하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화의 주제를 보면 자립준비 청년들이 소위 보호 종료되는 시점까지 1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호한 제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볼 때는 보호 종료 개념을 가장 어려운 계층인 기초수급자라고 이제 감히 비교를 한다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호 종료되는 5년 이후에 일정 시기까지도 우리가 정부에서 좀 보호를 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이 기회에 한번 논의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는 기재부 관련 출신이기 때문에 허튼 말을 전혀 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형평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것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이 선생님인 퇴소를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없었죠. 연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장이 있었더라면 지금 그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그 연장을 신청하셨을 가능성이 요즘엔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더라. 저희가 지금 여기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책임 있게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혜택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유희동 의장님께서 책임지고 검토해 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논의한다고 했을 때 청년들의 박수가 있어야 이게 또 잘 진행됩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취지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공감이 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건의 주신 거나 아까 다른 분이 주신 것들을 우리 행복 플러스단에서 공약 준비를 하면서 다 그런 경우의 수를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만 했지만 이것이 점차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나는 왜 이 혜택을 못 받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서 더 좀 세심하게 다듬겠습니다. 저런 입장에 가지신 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현실에 사시는 분들의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지 이 제도 자체가 나아지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한번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현장에 우문현답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신 청년이 두 분이 계신데 언제 자기 차례가 올까 고민하실 텐데 한 번 더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네,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립 청년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대학생 분들, 이런 분들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월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같이 자립 청년이 아니더라도 의식주가 전부 지원은 안 되겠지만 주거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참여를 저도 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우리의 정책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산은 사실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말씀하신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일 겁니다. 그 어떤 취지인지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게 지금 겪으시는 그런 주거에 관한 불안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이 사실 꼭 자립 준비 청년이기 때문에 겪으시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정부랑 같이 준비하는 것이 대학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번 여기 자립준비 청년의 포커싱을 맞춘 공약이 아니라 다른 공약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의 공약의 발표를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솔루션을 주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설 퇴소 청소는 제일 많이 찾는 게 사실 LH.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희망디빈돌 얘기 나왔는데 삼성에서 운영하는 건데 아마 관계자분도 지금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죠. 사실 퇴소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죠. 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 분 남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할 수는 없고 누가 먼저 하시면 좋을까요? 그래도 헤드 테이블에 계신 최으뜸, 인천에서 오신 최으뜸 청년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도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네. 네. 천천히. 네, 그러면. 천천히, 네. 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심리 상담 얘기하셨는데,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세요? 그게? 네. 지금은 그 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심리상담사. 네, 그러니까 제가. 작은 그룹홈 같은 데나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없고 이제 큰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보호 종료가 되신 이후에도 그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지금은 없지 않아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그게 그 지원받는 게 있었는데 그 돈 안에서 제가 알아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이제 전국에 17개 지자체에 다 있긴 한데 거기서 분명 아마 여기 시설장님들도 계시는데 거기 계신 직원분들은 한탄을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내 생각보다 널리 홍보가 그거를 안 된 것 제가 같습니다. 네. 봤는데 그 분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 안에서 제가 찾아서 돈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과가 되면 제가 부담을 해야 맞아요. 이게 되는데. 짧아요. 기간이.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8회 이 정도. 근데 8회인데 그것도 돈이 40만 원만 지원되는데 그거 중에서 제가 지원금 받고 나면 남은 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근데 상담이 100만 원이면 나머지 돈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짧고 하신 말씀처럼 되게 금액도 큰 비싸고.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민간기관에서 사실 더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연장을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럼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요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택배 상자 안에 자립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취업 심리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 내용 안에 심리 지원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주신 그 주문 내용을 좀 더 세심히 녹여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기훈 의원. 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훈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정신건강 선포식을 할 때 이 정신건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래서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정신건강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한 300만 명 정도를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자립준비 청년들은 1대1로 무료로 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언제 시행됩니까? 이제 그렇게 발표됐기 때문에 시행에 포함이 돼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몰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플랫폼을 좀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데다가 저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청년 자립지원법을 정말로 우리 당이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되면 정책에 힘이 생기거든요. 법률로서 이 법을 만들었었을 때 자립준비 청년의 어떤 이 복지라든가 지원이 공고화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뿌리 박혀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법률을 꼭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봅니다. 네, 위원장님의 다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전도영 청년, 네. 저 아까 그 청년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까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단절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에 살짝 조금 반론을 하자면 그 돈의 의지를 하고 아예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한 달을 그 도박으로 걸어서 만약 예를 들어 뭐 토토 이런 데 걸어서 한 달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그냥 소위 말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돈에 의지하고만 살고 자기 이제 경제 발전에 없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차라리 그런 돈을 쓸 바에는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사례 지원비 같은 것도 뭐 너무 교육이나 이제 누가 봐도 타당하다 그런 이유로만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저의 딴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 운동이라는 게 저 뭐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다 진단서나 어떠한 뭐 가산점이나 그런 타당한 이유 그냥 너무 보편적인 이유를 갖고 오라고 하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비 같은 것도 이제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그런 좀 불편함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좀 우리가 하려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 것처럼 이게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려는 의지라든가 그걸 좀 스스로가는 계속 닦아나갈 만한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잘 쓰게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일이 참 많네요. 근데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추가만 없으면은 네. 박성화 청년님 먼저 할까요? 네, 두 분 다 하겠습니다. 박성화 청년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이렇게 막 몰랐네 이런 부분도 저도 많았고 일단 소통이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가 물론 플랫폼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분이 또 이제 저희 지역 사회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이런 자리를 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저희 자립 청년들이나 또 저희 자립 청년 외에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또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만나서 서로 고충을 얘기하고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평위원장 누굽니까? 저희가 좋은 분 보내서 꼭 당선시켜서 그걸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 보호종료 아동이라든가 그 이름이 바뀐 자립청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에 방송도 그렇고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동안에 제가 봤던 그런 얄팍한 지식보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과 그게 더 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정책을 우리의 주된 공약 중 하나로 갖고 온 것을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잘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참 잘 뽑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이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말하겠습니다. 이제 안 끊기게.
아까 돈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돈 얘기 나왔을 때 이어서 해야 되는데, 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거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 LH 지원이나 뭐 퇴소할 때 받는 돈들, 이런 거에 맞춰서 집을 살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올려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로 저희가 LH에서 이제 집을 구하고, 아마 집을 구하기 전에 계약금이나 어쨌든 보증금도 추가로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몇몇의 청년들이 그 돈조차 못 내고 못 들어간 청년들이 제 주변에 한 몇 명이 있었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잠깐이라도 지원을 주라는 건 아니고 그냥 빌려줘서 무이자 대출이나 뭐 이런 걸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요. 그 플러스로 저희가 계속 뭐 정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는 시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만약에 많은 교육도 해주고 뭐 정보도 주고 어디서 정보를 찾으면 된다고 시설별로 또 자립준비 정단 선생님들이 정보를 많이 찾아주셔야긴 하셔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올려주는데도 찾아보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처럼 좋게 많이 찾아서 어떻게든 찾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다만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이거를 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립전담 기관이든 뭐 구청의 뭐 주무관님이든 아니면 상담사든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 청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청년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와 또 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청년들, 그 깊은 뭐 우물 속에 있는 아이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올지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처음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대단히 열성적으로 일하시고 있고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잘 못 챙기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대단히 저희는 감사하고, 여기에 저희가 그 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더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거나 덜 노력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 점을 충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올해 12월 말쯤에 그 자립준비 청년과 같이 대화를 했었어요. 저는 왜 LH를 안 구하냐고. 근데 LH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예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연 합장도 중요하지만 그 집토끼도 개인적으로 잡아야 집토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기서 계속 듣는 말 중에서 LH나 삼성이 정말 큰일 하고 있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저희가 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손 저한테 사인 주시면은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하시는 분만 말씀할게요.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청년분들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아까 초두에 이제 비대위원장님께서 인원수가 적은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뭐 매해 발생하는 위기 아동 숫자가 얼마 안 되죠. 말하자면 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비대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희망이신 자립준비 청년이신 윤도현 비대위원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더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가지고요. 외부, 예, 지금, 네. 두 분. 예, 오늘 여기서 준비한 자리라서 여기서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년분들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나랑 눈 마주치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그 구에서 되게 지금 자립준비 청년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저것 뭐 수당도 받고 뭐 따로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뭐 구에 따라서 그게 지원이 많이 편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랑 이제 같이 계속 연락하고 있는 언니는 강원도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저희와 같이 저처럼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차도 한번 확인해서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먼저 이게 지자체랑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전국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세, 어느 거가 잘하는지. 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잘하고 있군요. 잘하는 거는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줘야 되는 거고요. 정치가 좋은 게 그겁니다. 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은 분들과 같이 알릴 수 있는 게 전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립정착금으로 저희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1,000만 원 정도로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 부모한테 의도치 않게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 의사가 아닌데 어떤 경우는 그 은행이 연동돼 있다고 그냥 가져가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거 듣고서 너무 허탈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부모가 없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있던 것도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이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성년이 19세잖아요. 딱 1년의 갭이 있어요. 18세부터 19세 되기 전까지. 그때 이제 부모가 그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을 19세로 민법상 미성년과 일치시키자 발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선을 하도록 해야 저는 형사처벌 대상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렇게는 되겠죠. 근데 부모라서 친족이라서 또 안 되겠네요. 친족상대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자립준비 청년 학교나 사회적 가족 제도에서 법률, 금융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좌를 처음에 본인이 특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부가 설명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네. 자립지원 정착금이 이제 원래는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달랐습니다. 예전에 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통일됐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대형 기관 같은 경우에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립 선생님들이 보통 계좌를 만들어 주죠. 저희가 아예 홀딩할 수 있는 계좌도 있긴 한데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퇴소한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건데 퇴소한 청년들이 이거를 락을 걸어놓은 계좌도 깨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정책이 또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물을게요. 이제 저랑 눈 마주치시면 마지막 질문하고 아니시면은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네. 이하늘 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듣고 이게 자립 청년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 동기들이든 뭐 아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몇 명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원가족 복귀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마무리 말씀. 그거는 이제 원래 가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제도가 원가족으로 복귀한다 이거 정말 좋은 의미고 좋은데 대부분 제가 볼 때마다 그걸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게 복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부모를 한테 갔는데 편안하지도 않고 아까 이하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자립정착금을 뺏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부모를 만나게 돼서 뭐 인생이 꼬이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한 정책도 좀 약간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얘 부모다 해가지고 무조건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동도 상황 같은 걸 보고 왜냐면 이제 성인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이거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약간 거부권 비슷하게 나는 여기에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게 지금 현재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원가족 복귀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원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가정에서 시설로 보통 위기아동, 학대로 많이 옵니다. 지금은 거의 90%가 넘게 학대로 오는데 왔는데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면 우리가 잘 키워서 복귀를 시키면은 저희 시설 내에서 평가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는 이걸 받기 위해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기도 하는 현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실 시설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조금 대변을 하면 원가정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이미 학대가 되어 이루어져서 온 가정에 다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0년, 20년 계속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간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선택권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보면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떠밀리듯이 상황 때문에 그건 좀 아니 만약에 본인이 거부권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근데 다만 그 거부권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지는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예,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떠밀려 간다는 이런 취지인 거죠. 재작년에 그런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모 광역시에. 그게 뭐냐면 10대 되기 전에 아동학대로 분리됐는데 부모님도 장애도 있고 무슨 사연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10대에서 또 보호소년으로 쉼터에 들어갔다가 또 쉼터에서 나와서 또 보육시설에 갔다가 근데 핑퐁 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원가정 복귀가 됐는데 거기가 더 지옥이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좀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나름대로 그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종 선택권은 본인한테 갖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시설에서는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영양사님이 밥을 해주기도 하고요, 간호사님도 계시고 자립지원 선생님, 뭐 상담사 다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간다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전도영 청년이 한 번 더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그 가져가시고 이렇게 보면 좀 사기나 이게 금전 문제로 다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조금 달달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청년한테 정말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기가 아니어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은 저도 막 쓰게 되고 그런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좀 달달이 하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동의하에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그 큰 금액을 지급한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은 지금은 일시금으로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까? 근데 그건 과거에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줄 때는 그게 나눠 사는 데 의미가 없지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저는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자립지원연단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얼마 주고 교육받으면 준 것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바로 주지 않은 이유가 이 아이들이 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에 사용하기도 하고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 그 500 주고 교육받고 2차에 이 500을 어떻게 썼는지에 평가를 어쨌든 이야기를 나눈 후에 500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1,000만 원, 뭐 1,500 뭐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아이들이 500을 갖고 나가기에는 집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그냥 일시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 돈이 저기 주거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유흥에도 잘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성인이 돼서 가는 것이니까 본인의 선택권에 따라서 방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안전장치를 하나 정도 더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저희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말을 많이 했고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정책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이렇게 정치적 에너지가 모이는 총선의 공간에서 이 문제를 과거보다 더 개선했다는 평가를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뵙게 돼서 많은 거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청년 여러분께 말씀 주신 다양한 의견, 고민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노력 계속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함께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미래, 자립준비 청년 지원주택 현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